국민 라디오. 올코트 플레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양면에 능한 선수를 말하죠.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경기장 전체를 누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 숱한 위인들이 있습니다만 다산만큼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가 실학자여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학이란 인간 전반에 관한 학문이니까 다산의 사유는 닿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죠. 오늘 그 광대무변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약용 평전이네요. 예, 다산 정약용 평전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그렇죠.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약용 선생님 모르는 분이 없죠. 예. 그런데 또 실제 이분의 삶을 예.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야, 너 웬 또 갑자기 겸손의 말씀을. 아니, 정말로요. 예. 이 책은 다산연구의 최고의 권위자 네. 박성무 선생님께서 박성무 선생님. 쓰셨습니다. 네.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으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네. 몇 번의 감옥과 또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예, 아주 네. 뛰어난 예. 그런 사상가이자 또 실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박성무 선생님하고 제가 뵌 지는 참 오래됐어요. 예, 예전에 다산연구소에서 다산 실학기행 진행할 때 저보고 이제 답사 안내도 하고 또 특강도 하라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뵀었고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조금 자제하시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주불사. 저희보다 이제 더 많이 드셨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실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5.18 직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5.18 광주민주항쟁 때 참여를 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감옥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에 교수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 요시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분을 대학 교수로 보낼 리가 없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분을 뛰어나게 잘 아시는 분이 사실은 원래 그 영문학도셨어요. 예, 그래서 전남대 영문과를 나오셔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저녁마다
예전에 그 대병짜리 소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병짜리 소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한 병씩 그냥 하루 저녁에 대병 그렇죠. 소주 본인이 하나를요? 너무 울분에 차가지고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의 폭정에 자기가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는 또 세상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암울한 현실 때문에 엄청나게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감옥에 갔다 오기도 네, 했죠. 그때 감옥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산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하는 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이제 한문을 접했고 매우 뛰어난 또 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영어를 동시에 같이 잘하는 사람들 흔치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똑똑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바로 목민심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감옥 생활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한문을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산의 문집을 이렇게 이제 읽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다산의 문집을 읽는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도 충격적인 이제 다산의 생각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가령 이제 다산의 생각 중에 물론 이제 그 오늘하고 내일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탕론이라고 하는 글, 탕론이라고 하는 글 같은 경우는 군주가 바보 같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군주의 지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지위를 물려줄 사람마저 없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그 군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군주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엄청난 얘기를.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죠.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진 유배지에서 어떤 그런 글들을 썼던 이제 다산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다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산이 썼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너무 가슴 아프죠. 얼마 전에 그냥 진짜 아버지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진짜 아버지인데 몇 년 전이었나 유시민 전 의원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기와 같은 이제 친노 그룹들 이제 노무현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패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패족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산에게서 나온 말이죠. 다산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는 패족이다. 그러나 패족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패족이 패족으로서 정당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던 글들. 또 다산이 어린 딸이 이렇게 죽고 또 어린 아들이 또 죽고 이런 그 가족사의 암울한 현실들 또 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들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서 방석분 선생님이 그 감옥 안에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셨던 거죠. 원고를 정리해서 나와서 그 이후부터 이제 다산이 우리 대중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산과 관련된 계속 저작물들을 내시다가 마침내 올해 이제 다산 정약용 평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그 평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평가를 하는 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쓰셨던 글들이 뭐 다산 유배지에서 만나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은 이제 다산의 시문집이라든가 아니면 자찬묘지명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다산의 일생을 그냥 그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선생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5.18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담담하게 자기 5.18의 경험담도 이렇게 쓰면서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에 다산이 아버지를 따라가서 화순 현감에 갔었을 때 거기서 독림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뒤에 아버지가 진주 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무등산을 지나가면서 무등산에 올랐던 이야기를 썼던 대목이 있어요. 무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등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계급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땅,
평등의 땅. 예. 이것이 바로 그 힘이 5.18 민주항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감히 이제 가령 평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쓸 수 없는 그런 예. 글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평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읽기 쉽고 또 지금까지 건 이제 80 가까이 되는 박성무라고 하는 개인의 사상이 다산의 사상과 어우러져서 매우 뛰어난 이제 저작물로 탄생을 한 것이죠. 비판한 부분은 없었나요? 뭐 비판한 부분도 뭐 조금 일부 있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젊은 날 다산이 네. 조금 너무나 정조의 승은을 많이 입었고 또 다산의 형이었던 소남 정약전의 표현대로 다산이 출세에 대한 의지가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들들한테 보낸 편지를 봐도요. 예. 정말 이건 대치동 아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뭐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거든요. 너희들은 어찌 이 예비에 반도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제 큰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이번에 학점 2.4를 받아왔어, 이 자식이. 예. 뭐 2.5 만점인가요, 거긴? 아유, 4.5 만점에 2.4를 받아와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다니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 동료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딴 공부를 또 하겠죠. 하여튼 애는 성실하죠. 네, 우리 아들의 뭐 자랑 이야기하자면은 과 뭐 회식하고 했는데 동기 애들이 오바이트에서 다 쓰러지면은 그거 다 치워주고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오는 놈이에요. 왜 뭐 우리 철학과에서 보통 인기가 높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성공합니다. 이 자식이 그냥 공부는 뭐 엉터리로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제일 재주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공합니다. 예. 하여튼 그 다산 선생이 그런 이제 출세 욕구라든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비판 같은 것도 이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교양 가기 전에는 어쨌든 엘리트고 선택된 계급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선택된 계급, 엘리트 이런 것이 무색하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서 국왕하고 둘이 앉아갖고 술 마시는 사이였으니까.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할 정도면 뭐 이건 진짜 얘기할 게 그러니까 없는데.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조가 너무나 다산을 총애했기 때문에 다산의 화란, 이제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신하들이 다산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했겠죠. 너무 총애를 받았으니까. 한 번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산이 이제 관직 생활을 하는데 이제 수시로 신하들 불러 모아갖고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다산이 또 당연히 1등을 했죠. 너무나 이제 잘 썼으니까. 그래서 다산한테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내가 병학통이라고 책 주었냐 그랬더니 네 받았습니다. 너 내가 대전통편 이 새로 정조 때 만든 법전이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그거 내가 줬느냐? 네 받았습니다. 팔자백선이라고 너 받았냐? 네 받았습니다. 뭐 이야기만 하면 다 받았다는 거야. 정조 때 그 금속활자를 통해서 새로 정말 자부심 있게 냈던 책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줄 선물이 없는 거 남들은 뭐 하나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남들은 그거 하나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신하들인 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너하고 나하고 둘이 술이나 한잔 하자꾸나.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실수다. 그건 실수였죠. 정조가 굉장히 그 침착한 사람인데 그것은 정약용을 거꾸로 죽이는 일이 된 거죠. 이쁠수록 감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산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 즐거움의 어떤 시절들, 그 시절들이 곧 그 뒤에 유배를 가서 괴로움의 시기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박성무 선생님께서 이 다산 정약용 평전을 크게 이런 4개의 어떤 그 챕터로다가 나누었어요. 그 4개 챕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수학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와 함께 관리가 돼서 백성들을 위한 노력을 하던 사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유배, 거죠.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즐거움의 시기예요. 네, 예, 앞에는 뭐, 초년운은 좋았어요. 그럼요. 네. 이분이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이 보통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나주 정씨라고 해서 아주 남인 계열 최고의 명문가였죠. 더군다나 8대 옥당이다. 자기 위에 그 8대가 옥당 홍문관에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학자 집안으로 명문 거족으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선비 집안으로서는 최고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외가 쪽도 뭐 윤선도의 아이 그럼요. 말도 못하죠. 멧대손인가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가 외손 정도 되죠. 공제 윤두서.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윤선도 평전할 때 이야기했었죠. 예. 그리고 공제 윤두서의 손녀딸이 바로 다산 친어머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처갓집이 보통 잘 나가는 처갓집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풍산 달성. 이게 풍산 홍씨, 달성 서씨 이 두 집안이 조선 후기 최고 벌렬 가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처갓집이 풍산 홍씨입니다. 자기 장인이 홍화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갓집은 좀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문반을 하지 않고 무반을 했죠. 원래 이제 문반 집안인데 장인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어서 무반을 하게 됐는데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지를 한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때 무반으로 승지한 사람이 10사람도 안 돼요. 무반이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강직하고 그래서 정조 초반에 홍구경이 같은 집안 사람이거든요. 권력 잡았을 때 같은 집안 사람이면 찾아가갖고 뭐 좀 아부해서 보다 한 자리를 바래야 될 텐데 이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거꾸로 호통치고 네가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뛰어난 장인에게서 함께 성장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전 선생님 장인어른하고 아주 좋은 뭐 술집 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막내딸하고 결혼을 해서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뭐 저는 제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인어른이 그 교통사고로 별세를 하셔가지고 제가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말이죠. 다산의 장인이 이제 다산을 데리고 기생집도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의 호방함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인이 다산이 그 장인이랑 기생집 갔다가 그 기녀가 너무 미인이고 춤을 잘 춰서 그것도 시로도 남겨놓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과 또 국왕을 모셨던 그 시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따가 다산이 관리 시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이제 수학기와 사환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배기 이제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런 괴로움이 훗날 그 안에서 18년 동안에 그 무수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놨던 이 창작물들, 이 저작들, 이것이 후세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다산이 유배기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다산이 풍도 맞아가지고 풍까지 그럼요. 풍 맞아가지고 유배 그 강진으로 유배 간 지 6개월 만에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몸을 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을 했던 거예요. 이영희 선생님, 우리 사상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영희 선생님도 풍을 맞으셨었죠. 그러다가 그분이 한 5년인가 그냥 정말 정신적으로 그 풍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다시 몸을 움직이시고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셨죠. 그래서 나왔던 마지막이 바로 이제 대화라고 하는 위대한 이제 책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산이 그처럼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500여 건의 여유당 전설을 갖다가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네. 그리고 이제 18년의 유배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18년을 더 살면서 네. 자신의 저작물들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제 담겨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는 다산의 이제 아들 둘이죠. 정학유, 정학연이 다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산의 모든 저작물들을 이제 교정하고 교율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식들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에게 네. 그것을 갖다 의뢰를 했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추사 김정입니다. 김정희. 예.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세안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추사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추사만큼 꼼꼼하고 또 정밀한 학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추사가 정학유, 정학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어요. 추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들 둘도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 둘이 당시 순조정관의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했으니 그 아버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추사가 책을 돌려보냅니다. 다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글자도 고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산이 살아있을 때 추사가 만납니다. 만나서 추사가 깊은 가르침을 받고 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산의 모든 저작물을 다 읽어봤던 추사가 그 오만한 추사가 단 한 글자도 고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다산의 어떤 학문적 경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그 수백 권의 책을. 그렇죠. 어쨌든 다산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학자로서 태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성호 이익을 만난 것이죠. 이익 선생님.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실사구시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이 일사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이제 섬긴다는 말이죠. 실질적인 걸 섬기고 구시, 구자는 구한다. 시는 올바를 시자예요. 올바른 것을 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섬기고 올바른 걸 구하는 것이 실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실학의 그 태두가 이제 원조라고 하죠. 혹은 실학의 비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반개 유형원이죠. 반개 유형원의 육촌 동생이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 집안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이였죠. 반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호가 태어났으니까 그 성호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이제 다산이 태어납니다. 다산 선생이 16살에 처음으로 성호사설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성호사설을 통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다산이 했던 공부는 철저하게 성리학이었거든요. 당연히 성리학을 했었죠. 그럼요. 물론 이제 그 다산 집안이 독특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집안이 나주정 씨는 크게 이제 두 곳에서 번창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다산의 생가였던 지금의 이제 그 능내라고 하죠, 그죠? 능내리, 남양주시 능내리. 예전에 이제 경기도 광주 초부면 마제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한 곳이고 또 한 곳이 그 남한강, 또 청미천, 또 섬강. 원주의 이제 섬강. 그 세 곳이 딱 만나는 곳이 삼합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삼합리는 경기도 또 충청북도, 강원도 이 세 곳이 만나는 접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이 이렇게 만나고 또 세 도가 만나는 그 지역이 그래서 삼합리라고 하는 건데 삼합리에서 조금 옆으로 가게 되면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이라고 하는 데가 불온에 가면 법천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법천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었기 때문에 법천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경복궁에 가면 이제 국립고궁박물관 있죠. 국립고궁박물관 바로 뒤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도가 있습니다.
법천사지 예. 지광국사 현묘탑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 고려 말에 지광국사라고 하는 참 고려 초에 지광국사라고 하는 분이 그 법천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법천리가 바로 이 강을 타고서 법천리 사는 사람들이 그 강을 통해서 또 이 많은 그 지역을 통해서 문물을 교환하면서 각성을 했던 보다 실질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이 초부면으로 오기도 하고 나주정씨들 집합소였거든요. 그래서 법천리에는 이제 정시한 또 이쪽 마제는 정시윤. 이 정시윤이 이제 다산의 이제 직계고 정시한과 정시윤은 이제 또 형제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리학만을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토목학, 건축학, 이제 오늘날의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상수학, 기하학 뭐 이런 공부들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실학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반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성호의 저작물이었던 성호사설을 읽고 나서 다산이 충격을 받은 거죠. 실질적인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성호 선생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산홍합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선비가 농사를 짓는 것은 마땅하다. 산홍공산의 어떤 틀을 갖다가 깨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다산에게 직격탄으로 오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각 부임지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도 또 토대가 됐을 엄청나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아버지 정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목민관으로서는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조가 그 정재원 선생이 문과 급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 목사 이제 나중에 정조 때 이제 진주 목사까지 했지만 정승을 시키려고 했어요. 정승을. 그래서 영조가 그런 이야기하죠. 문과 시험만 보게 되면 내가 정승을 시켜주겠다. 제발 과장에 들어가 달라. 그랬더니 정재원 선생이 내가 어찌 이 백발 노인이 젊은 흑두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보겠느냐 이렇게 거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탁월한 목민관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다산이 그 고을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고 어떻게 하면 목민관으로서 제대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내일 제가 암행어사 때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산이 어린 시절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그 다 토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정치인 중에는 다산의 목민심서를 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산처럼 사유하고 행동하겠다는 뜻이겠죠. 애민육조나 호전육조에 나오는 지침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몇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뭐 선뜻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이 문제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반은 맞겠습니다만 절반은 그런 정치인이 드문 까닭일 겁니다. 당대에도 이 지방 관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서 다산은 백성 걱정이 깊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 자서에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의 배움은 자신의 수양이 반이고 목민이 반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심서라는 것은 그가 유배당한 처지였기 때문에 몸소 실행할 수 없어서 마음만 보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다산의 사상과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목민이란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 법령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이게 간접적 목민이 됩니다. 한시적 목민이기도 하죠. 다산이 그립고 아쉬운 시절이 아니라 다산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인이 아쉬운 시절입니다. 다산의 환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정치인은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기다리며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